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에 나른함을 날려줄 유쾌한 시사수다 뉴스 호로록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최지은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주변 잘 챙기셔야겠죠.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그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습한 장맛비에 몸도 처지고 마음도 축축 처진다면 그럴 때일수록 뉴스 호로록 찾아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7월 17일 수요일 뉴스 호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알못을 위한 일타 강사의 뉴스 해설 수요일 매주 이 시간은요. 제가 제 마음속에 섭외 1순위였던 이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너무 이게 비가 오는 수요일이라서 오시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뭐 오는 동안에는 좀 비가 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그러기를 바라야죠. 예, 네. 그러니까요. 요새 워낙 날씨가 무더웠다가 비가 내렸다가 더웠다가 그래서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사실 제가 이 오마이TV에서 뉴스 호로락이라는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준비 끝에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제일 모시고 싶었던 분이 전우영 교수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호로록은 뭐예요? 호로록은 뉴스를 좀 편안하게 너무 정치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 일단 좀 이게 뭔가 피곤해진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면을 이렇게 빨듯이 그렇죠. 이제 김치말이국수 한 그릇 먹듯이 좀 시원하게 좀 호탕하게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지어봤고요.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소위 휘뚜루 마뚜루라고 하죠. 그냥 그렇게 좀 지어봤는데 네. 뉴스 호로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가 왜 전용 교수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싶었냐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보는 시선,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왜 정치권에서 보는 사람에 대한 시선, 사회를 대하는 태도와 이렇게 차이가 나지?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차이 때문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과거의 얘기부터 지금의 얘기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걸 관통하는 맥을 짚고 있는 우리 전용 선생님을 모셔서 맥을 짚는다기보다도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배워봐야겠다. 그 얘기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한번 나눠봐야겠다라고 해서 모셨거든요. 네. 예.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가 이제 곧 있으면 198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지금 8분만 더 오시면 198만 명이 되니까 꼭 좀 구독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모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글쎄요.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일단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제가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첫 질문을 좀 이렇게 넓게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을까? 그 정상이라는 기준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각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야로 쪼개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이런 분야를 나눴을 때 말이죠. 갈등과 분열은 분명히 심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이 역사학자가 봤을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부르던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동요도 아니고 민요도 아니고 그냥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 또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그때가 언제쯤이죠? 몇 년? 그러니까 70년대? 70년대. 네. 노래가 그랬어요. 노래 가사가 짱구산에 자리 잡은 짱구 학교는 교장이 짱구니까 선생도 짱구, 선생이 짱구니까 학생도 짱구, 모두가 짱구다. 어떤 비정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뭐 근대과학에서 현대과학 학문에서는 이 비정상이라는 규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근대적인 시선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버리면 예. 비정상은 이제 정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그렇죠. 당연하다. 예. 이런 것들이 소수자 차별, 약자 차별, 이민족 차별 네.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져 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에 이른바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 사유 방식이죠. 네, 현대적으로.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아주 강고히 남아있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의학 영역. 거기선 그래도 뭐 정상혈당, 정상 그렇죠. 뭐 이건 이제 없애버리면 어떤 건강 관리가 안 되니까 의학적으로는 정상 비정상의 기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상 비정상 나누는 건 좀 피하고 싶어요. 네. 피하고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특이하다. 이 정부는 어떤 이제 정상이라는 얘기보다는 네.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다. 비상식. 몰상식에 가깝죠. 예. 몰상식에 가까운데 몰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몰상식이 이제 정상이란 말을 쓰자면 정상이 되고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적당한 표현을 쓰자면 몰상식의 표준이 돼요. 그게 조금 전에 그러니까, 비유해 주신 짱구산에 그렇죠. 있는 사람은 다 짱구로. 우리 사회가 예. 대단히 몰상식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정상성이 아니라 몰상식선에서 보자면. 네. 예컨대 뭐 이제 김건희 그 명품 수수 네. 문제라든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네. 이태원 참사라든가 우리가 윤석열 정권 취임 후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렇죠. 지지라든가 네.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이제 강제징용 배상을 면책해 준 거라든가 네네. 독소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좀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상식적인 좀 세계관 또는 상식적인 우리 공동체의 좀 유지 진행 방향 네. 이것과 어긋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상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져왔던 상식이 무너지는 데 대한 좀 당혹감 또 거기서 당연히 상식이 무너지면 상식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좀 기능이 뭐냐면 네.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해줘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그렇죠. 해주는데 상식선에서 이런 예.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상식선에서 이런 일들은 그렇죠. 일어날 거다. 이게 이제 상식에서 유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미래를 꿈꾸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외계인이 내일 모레 침공에 들어온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동할 게 이상하게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몰상식하게 되면 이제 예측이 안 돼요. 그럼 사람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당연히 없잖아요. 불안해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몰상식이 지배하고 있고 몰상식이 표준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주신 게 몰상식이 등장하는 것까지는 어떤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에서 곳곳에서 몰상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표준화된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는 어떤 그럼으로써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나하나 나눠봐야겠다. 몰상식이 표준화되는 걸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디서부터 오늘은 그 몰상식이 표준화되는 걸 자각하고 깨어 있으면서 좀 뭐랄까 저항도 하면서 막아볼 수 있을까? 어디서 출발할까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저는 너무 흥미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최근에 예. 이제 방통위원장 지명자 이진숙 씨가 영화를 좌파 영화, 우파 그렇죠. 영화 이렇게 나눴어요. 청문회도 진행이 예, 다음에 이제 예. 영화인들 보고도 좌파 연예인, 우파 그렇죠. 연예인 이렇게 예. 아예 대놓고 나눴단 말이에요. 이 좌냐 우냐라고 하는 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념이 가장 나중에 중요하다. 또 말을 좀 바꾸긴 합니다. 그건 뭐 선거 앞두고 예. 이제 바꿨지만 그 생각이 바꾼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부터 사실은 사람들의 이념 또는 성향을 좌냐 우냐라고 나누기 시작한 거는 이제 1790년 프랑스 국민공회 때부터였고요. 지롱드를 우파, 자코뱅을 우파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굳이 보자면 개혁주의와 혁명주의의 네. 차이였어요. 둘 다 앙샹레즘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보수 수구 세력
세력과는 다른 세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죠. 또 1840년대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를 선언하면서 네. 공산주의자들은 자코뱅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개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혁명을 통해서만. 그래서 사실은 혁명주의자가 좌파였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자가 우파였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이 개량주의라고 또 우파를 불렀어요. 네. 이런 식의 구분법은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1920년대부터 사용됐으니까 한 100년쯤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좌파, 그다음에 반사회주의 우파,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분법은 예. 이제 상식화됐는데 늘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네. 상대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 좌파라고 자칭하면서도 네. 근데 그와 좀 대립하는 독립운동 노선, 민족주의 독립운동 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또 일본 제국주의에 타협적이냐 아니면 비타협적이냐에 따라서 또 우파 좌파 또 나누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뭐 이제 그런 좀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한 179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한 개념이긴 하지만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특수성이 발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좀 더 복잡해졌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해하실 필요도 예.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사실은 이념의 좌우만으로 사람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일차원적이죠. 네. 좌냐 우냐는 점으로 표시가 되니까 왼쪽 점 오른쪽 점 구분하면 네. 되니까 이게 1차원이에요. 이제 여기에 인간은 고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좌우로만 나누는 거는 너 혈액형이 A형이야, B형이야, O형이야 이런 식의 접근법밖에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종교와 니네 종교, 이 교도 이렇게 예. 나누던 중세적 구분법이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에 있다. 대해서는 예컨대 지위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고하를 표시해요. 직위나 신분을 표시할 때는 네네. 신분고하, 직위고하 이런 말 쓰잖아요. 인품을 표현할 때는 고저로 나뉘어요. 고매한 인격과 저열한 인격으로 나누죠. 네네. 저라고 써요 인품에서는. 예. 이게 또 추가가 돼요. 그래야 이제 2차원이 되죠. 예. 상하 좌우가 있어야 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교양 수준이 또 들어가요. 예. 이건 또 심천으로 나눠요. 교양 수준은 심천으로. 예를 들어서 예. 지적으로 심오한 예. 깊고 두터운 그런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박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천박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네. 이래야 이제 3차원이 돼요. 인간은 이제 3차원적 존재라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인품의 고저가 더 중요해요. 인품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인격적 예. 고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이 좌우를 가르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누가 우파니, 누가 좌파니, 네. 그 사람은 우파로 안 된다. 이 예. 사람은 좌파니까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맞아요. 없어요. 근데 되게 철진한 얘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한국 정치에서 좌파를 자처한 사람들은 없어요. 스스로가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당시 조선일보 한나라당에 붙인 이름이었어요. 1990년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 전략이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김대중 본인은 김대중 정권 때 일인데 예. 선거를 앞두고 시작한 일이었죠. 97년도 선거를 앞두고.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김대중 당시 전 대통령 본인은 자기의 이념을 보수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롱두주의죠. 예. 엄밀히 말하면 국민공회 당시에 지롱두주의였어요. 혁명주의가 아니고 보수개혁주의다. 그것도 진보도 아니고 보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이제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이죠. 그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으로 이어지는 여기를 이제 극력 지지했던 조선일보 쪽에서 계속 이제 좌파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 이제 계속 연결시키고 예. 이런 친북 좌파니 뭐니 하는 이제 이런 이름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인사 때마다 무슨 이제 회전문 인사니 아니면 코드 인사니 이런 비판들을 이제 그런 신문들은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그야말로 대놓고 코드 인사인데 그렇죠. 코드 인사는 비판을 안 해요. 하는 짓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 금감원에도 검사가 가 있고 여기저기 다 검사 출신도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네.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렸지 3차원적 존재여야 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좌우만이 아니라 인격의 고조, 그다음에 이제 교양 수준의 심천 다 따져야 된다고 그런 걸 따져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을 보는 기본 시선이에요. 우리의 상식이에요. 예. 좌냐 뭐냐를 따지는 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저열하냐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따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인간이 구축해온 상식이라고요. 물론 이제 하나 더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4차원 인간은 이제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 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죠. 예. 그런데 이 좌우만 따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머지 문제들이 나머지 인간성의 표본, 인간성의 좀 수준들이 예. 부차화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이념만 부각되고 이념이 가장 나머지 것들은 이게 어떤 현상들 보죠. 예. 이런 시대, 이념이 가장 정면에 나섰던 시대들을 역사학자들 이제 뭐 에릭 홉스봄이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광기의 시대. 홉스봄. 예. 광기의 시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일종의 뭐 좀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걸 따라서 이제 2차 대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주 4.3부터 한국전쟁기 항민학살에 이르기까지 또는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등의 이른바 우익 테러 그야말로 이제 이 양면학살이죠. 또 좌익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그 유명한 이제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이제 킬링필드. 또 특히 이제 좀 잘 알려진 것은 중국의 문화혁명. 이 양상들을 보면 반지성주의, 반문화주의 양상을 여실히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혁명 때 보면 저게 본건 어떤 예술품을 보면서 아니면 공자의 사상, 오래된 서적 이런 것들을 불태우면서 이제 내세운 이유가 이제 본건 잔재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또 비슷한 좀 일차원적 사고 방식에서 일을 저지르는 것들이 IS가 비이슬람적 고대 예술들을 파괴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이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 아니면 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보는 거죠.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이른바 수준, 이 문제를 아예 이것이 문화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이제 뒤로 빠지거나 아예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샤미 법칙이 작용을 해서 적어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념이 다르더라도 같은 수준을 알아봐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아무리 이게 뭐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내 이념과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건 너무 수준이 높아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저함이 있어요. 설사 생각은 다르지만 약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관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그게 인품이고 그게 수준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기회주의자 또는 이제 뭔가 좀 주저하는 데 대해서 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지탄을 받으면서 문화혁명 때 가장 여실히 드러났듯이 그리고 캄보디아의 클린필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이제 지식 전체에 반발을 하는 거죠. 어떤 지적 행위의 소선들을 전부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나쁘다. 좋다 나쁘다는 1차원적 사고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 사고에서 이제 이런 좀 문화적 작품들, 유산들을 파괴하는 그런 나중에는 만행이라고 하죠. 만행들을 자행했던 거죠. 거기에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래요. 어떤 지적 사람들이? 수준이 낮고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 있게 앞장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쉽게 동요가 잘 돼서일까요? 그게 단순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인격이 저열하고 지적 수준이 낮으면 그런데 훨씬 더 쉽게 빠져 들어가잖아요. 고민을 안 해요.
복잡한 거 싫고 네. 일단 이게 지침이 내려왔다면 이건 믿어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너무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순한 사람들이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더 충성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중국 그 많은 이제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소설로도 많이 나왔고 이미 최근에는 무슨 뭐 삼체라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좀 나와 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 보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우주가 창조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사회주의 위반이다라고 해서 사람 그 물리학자를 때려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 네. 이제 그런 단순성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숙 씨의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예. 나오는 것이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좀 드라마나 네. 영화 같은 걸 볼 때 그런 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좌파우파로 우리가 생각 그렇게 하고 영화 안 보는. 저는 잘생겼나 안 잘생겼나 그런 걸로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피카소는 좌파고 예. 샤가라는 우파다. 이러고 그림 보는 사람 없어요. 예. 그죠? 피카소가 좌파 맞거든요. 샤가는 소련 사람인데 소련에서 탈출한 사람 맞고요. 예. 그런데 누가 그걸 하면서 미술을 보면서 네. 이 사람은 게르니카라든가 한국의 학살이라든가 전형적인 반미 또는 반파시즘 그림들을 그렸으니까 이거 좌파 예술이니까 우리 주변에서 추방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그것도 네. 그냥 그 종합 예술일 수 있잖아요. 영화나 그렇죠. 그 영상물이나 드라마도. 우리가 기생충 보면 수준 높은 영화 네. 잘 만들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도 그렇죠. 받았고 한국 영화를 한 수준 높여놓은 그런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네. 여기다 대고 좌파 영화 딱지를 붙여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좌파 영화라고 딱지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질적이냐 사고방식이. 그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선상으로 모든 사물과 어떤 사건 사고를 다 이념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 규정짓는 하나의 그냥 코드 인사라고 해석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이게 쉬울까요? 그 와중에 충성스러우려면 저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부터 그런 뭐 이념을 가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면서 그 주변에 붙은 이제 선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읽은 책이 밀턴 프리더만 책 한 권. 딱 한 권. 그것도 다 읽었는지 누가 요약해서 알려줬는지는 예. 모르겠어요. 읽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예. 그죠?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 속설이 맞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역사적으로. 예. 교수님, 근데 지금 198만이 넘었어요. 교수님 하는 동안. 일단 제가 너무 감사 의미로. 오마이뉴스에 감사를 드리고. 진짜 네, 축하를 드리고요. 전효 교수님의 어떤 영향력 덕분. 예, 일단 그래서 처음부터. 한 10명 늘어난 걸 가지고. 그래도 처음부터 돌아가면. 네. 예. 인간성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고인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언제 출현했는가? 인간은 언제 출현했는가? 형질적으로가 아니라 예. 문화로서의 인간. 문화로서의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는 물론이고 예. 네안데르탈인의 뼈 화석에서도 유골 화석에서도 부러졌다가 붙은 다리뼈가 나왔어요. 부러졌다가 붙은 다리요? 네, 다리뼈가.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다리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려면 몇 달 동안 누워 있어야 해요.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면 죽었죠. 사냥을 못 하고 그렇죠. 일단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떤 각종 위협으로부터 누군가가 보살폈다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를 잃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렸고 인간성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보살핌이었어요. 공동체 구성원이 누구는 옆에서 좀 돌봐주고 누구는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나눠주고 이 배품과 나눔, 네네네. 보살핌 이것이 인간성의 본질이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종적으로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었다라고. 그게 동력이다, 원동력이다. 인간성. 기본 원리죠. 예. 좀 쉽게 설명을 하죠. 쉽게보다 좀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가 때리면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서 막아요.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팔은 대신 맞아도 되는 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덜 중요한 데니까 눈이나 뭐 코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이 대신 이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늘 손가락에 신경이 쓰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원리도 같아요. 가장 아픈 사람한테 먼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의 원리는 그런 거였어요. 약한 사람, 아픈 사람한테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늘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베푸는 행위를 우리가 선이라고 개념화했어요. 네. 그래서 선행을 베푼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이기주의, 누가 죽든 말든 자기 공동체 구성원이 굶주리든 말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했고 그걸 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고대 어느 동성이 다 똑같아요. 인간 문명의 출발점이 그 선악 기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선악 구분에부터.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가 놀부 보면 이제 흥부와 놀부전을 보면 대표적인 중세 권선징악 소설이라고 그래요. 네. 놀부의 악은 뭐예요? 놀부의 악은 본인만 잘 살고 그렇죠. 동생을 보살피지 않죠. 동생조차 보살피지 않는 것이 그의 악이에요. 네. 흥부에서는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고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누지. 네. 제비 부러진 다리를 공염해서 제비에게조차 선행을 베푼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게 선이에요. 베풀고 보살피는 것이 타자에게 베풀고 보살피는 것이 선이고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악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쳐서 진짜 세계 좌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럼 혁명의 시대가 끝났어요. 사실은 전 세계 좌파가 사라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회에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에 걸쳐서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게 시작돼요. 뉴라이트.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특히 신자유주의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른바 우리 인간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선악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 뉴라이트의 등장이요? 뉴라이트들의 생각이 그래요. 자, 요즘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이기심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그들의 논리는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라는 논리가 그들의 논리일까요? 자, 합리적 이기심이라고 굳이 이제 못을 박는데 아담 스미스는 사실 이제 자유주의의 원조죠. 예. 자유주의 경제의 원조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인간의 생내적인 본래적인 도덕성을 전제하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20세기 말의 뉴라이트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도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허위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물에 빠진 사람을 봤다. 옳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물에 들어가서 구하려는 의인이 있어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뭔가 가서 이제 물에 빠진 분을 뭐 줄을 던져준다든가, 그렇죠. 뭐 옆에 있는 그걸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되게 시니컬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지나가는 분한테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왜 그러니까 왜 저길 지나갔어? 라고 그냥 그렇죠. 여러 종류가 그렇죠. 있어요.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종류들의 인간형이 발견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입장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가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번쩍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비난을 퍼부는 이런 인간이 참 악당같이 보이겠죠. 근데 다섯 번째 유형의 인간이 볼 때는 첫 번째 인간이 미친놈으로 보일 거예요. 왜 저렇게 저런다고 돈이 생기나, 뭐 저한테 그렇죠. 무슨 이익이 생기는데 위험을 무릅쓰나,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빗대보자면 첫 번째가 독립운동가고 다섯 번째가 친일파예요. 이제 1번의 경우가 나의 목숨, 가족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나라라기보다는 나라라는 구체적인 뭐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동포들이죠. 나의 주변, 나의 공동체, 네, 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노예처럼 또는 이제 짐승처럼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있으니까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쪽은 그러길래 왜 일본한테 대들어가지고 그런 꼴을 당해? 아니면 그러길래 네가 실력이 없어서 힘을 못 길러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왜 일본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었어요. 인간의 상식적,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의식세계 안에서 선악이었어요. 근데 이 뉴라이트들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이쪽이 정상이고 이쪽이 미친놈인 거죠. 그러니까 5번의 경우가, 그러니까 7, 8의 경우가 정상이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도 잘 살고 나라도 사회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뉴라이트의 역사관 세계관은 친일파를 해서 부를 쌓아서 뭐 학교도 짓고 뭐 공장도 돌리고 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친일파를 칭송하고 독립운동가를 능욕하는, 모욕하는, 이 정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백선엽을 칭송하고 홍범도 장군을 능욕하는 일이 벌어졌던 그런 이유이고, 200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초반부터 사실 그렇게 됐죠. 친일파를 위한 변명 이런 게 나오면서 뭐 김구 테러리스트로 모고 유관순 정신 나간 애로 묘사하고 이토 히로부미 덕에 우리가 발전했다는 그런 책이 나오고 하던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뉴라이트는 이제 신인류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신인류를 만드는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준을 아예 바꿔버려서 인간의 표준을 바꾸는 거죠.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이냐에 대한 인간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사고에서 보면 이제 그런 사고들이 이제 결국 인간을 천박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죠.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부터 우리 사회가 김영삼 대통령 때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이제 자본주의 세계 단일 시장, 뭐 중국도 개혁 개방하고 소련 뭐 동유럽 다 망하고 북한은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본주의 세계화가 뭐 WTO 체제 만들어지고 정신없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이제 뭐 자유시장 경제가 인간 유일하고 인간 사회의 최종적 도달 단계다. 이런 믿음이 확산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자유로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자꾸 이제 우리 자유시장 경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얘기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유시장 경제의 반대가 사회주의 통제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의 반대는 어떤 거죠? 이 19세기에 이미 19세기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유시장 경제는 뭐냐. 첫째, 시장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은 무제한의 자유경쟁이다. 마켓 안에서? 시장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무제한의 자유경쟁이다. 그리고 이 자유경쟁을 어떤 도덕적 법적 기준에 의해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쟁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막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시장의 발전이 곧 역사의 발전이다. 대략 이런 정도의 좀 이데올로기적 시장론을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시장에 관한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들이었죠? 없는 사람들은 부정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니 없는 사람들은 불량식품이라도 사 먹어야 된다는. 부정식품이라고 이제 법적 용어로 썼죠. 불량식품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의학적 용어고.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 받아도 되는, 그렇게라도 돈을 벌고 싶은 노동자가 분들은 원한다면 최저임금 이하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장이 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시장이 어떤 도덕적 원칙에 따라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브리스만 얘기예요. 신자유주의 시장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일종의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약 시장, 그렇죠. 성매매 시장, 예. 인신매매 시장, 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냥 도덕적 원칙이죠. 그렇죠. 안 되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도덕적 원칙이에요. 시장 내의 거래에서 도덕적 원칙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자유주의 이론하고 시장을 도덕적 원칙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하고는 늘 맞서 왔어요. 예. 종교적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윤리적 원칙이에요. 시장이 윤리적 기반 위에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시장 통제의 한 원칙이었다면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그냥 노대로 돌아가게 내둬라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유 경쟁에 내맡겨야 된다라는 게 신자유주의자들의 그렇죠. 논리고 예. 이제 그거에 맞서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마약 시장이라든지 그런 암암리에 거래되는 시장은 개입을 해서 이걸 여기에 도덕적으로 이제 해야 강자와 한다. 약자, 대기업과 예. 중소기업, 예컨대 대기업과 이제 일반 소비자 이런 관계들을 다 대입해 보면 네. 시장의 도덕적 원칙을 들이대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폐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을 믿고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10억 줄 테니까 내 노예할 사람 그러면 아마 거기 응모할 사람 꽤 많을걸요. 평생 노예.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히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자면 90년대 이후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이 시장 만능론이 확산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예컨대 사람은 제가 아까 베푸는 것은 선, 이기심은 이타심은 선, 이기심은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선악은 사람들 마음에 균형을 잡고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죠. 그 야누스의 두 얼굴이 그런 측면 아닌가요? 야누스는 그냥 악이고 보통 아는 척을 좀 해보려고 했으나, 네, 어쨌든 그냥 두 얼굴에 이제 두 이중인격자인 얼굴. 거고 두 얼굴이라기보다는 내면에서 늘 갈등을 하죠. 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만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한쪽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악마가 해도 돼 그러고 안 돼, 하지 마. 예, 한쪽에서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그런 갈등을 겪는 게 선하게 이제 이런 균형을 잡는 게 인간이에요. 시장에서 물건값 좀 깎겠다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좀 팔아보겠다고 소비자를 살짝 속이거나 아니면 이제 판매자를 윽박지르거나 이랬던 사람도 그 시장에서 나와서 길 가다가 구세군 자선 낭비를 보면은 돈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 시장에서 보이는 행동과 또는 이제 시장이 아닌 곳에서 보이는 행동이 달라져요. 시장은 이제 이기심을 고조시키는 이기심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공간이 시장이에요.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절대로 하나의 철칙이 가성비 따지는 거죠. 그렇죠. 좋은 물건 싸게 사기. 예.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시장이라면 예를 들어 교회, 학교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이타심을 가르치는 곳이죠. 이타심을 고조시키는 곳이 없어요. 과거형이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또 경쟁에 내몰렸지만 그리고 국가는 바로 이런 이제 이기심과 이타심, 인간이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 관리 기구였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럽 도시들에 가보면 아니면 남미, 스페인 침략자들이 건설한 남미 도시들을 가보면 보여요. 성당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다 있어요. 광장은 보통 시장으로 쓰여요. 그리고 성당은 이제 거기에 이른바 종교적 이타심을 가르치는 것, 고조시키는 것이고 그 앞에 시장은 이기심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성당 이 광장을 이루는 성당 좌우에 광장을 이제 둘러싸는 건물들은 법원이거나 행정청이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선악을 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오래된 인간의 관념이에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악할 수 없다. 이게 조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또 특히나 이른바 IT 기술, IT 이른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농촌 사람들은 시장에 열흘에 한 번이나 닷새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지금은 접속이 너무 쉬워졌으니까요. 손바닥 안에 시장이 들어와 그렇죠. 있잖아요. 시장 생활이 일상화돼요. 그러면 시장 논리가 이기심의 논리가 심지어 학교와 교회를 집어 삼켜버렸어요. 지배하는. 이제 이타심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설 자리가 좁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기주의자들의 세상이 그게 정상이라고 믿는 그런 신념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어떤 이념적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주입된 거라고 보는.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의 논리조차도 없었을 거다.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조차도 없었을 텐데 그런 논리를 주입시켜준 것 뿐이고 문제는 이런 이기심 중심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를 인간의 표준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세계관은 기득권층에게 굉장히 편리해요. 제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세계관이나 인간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렇게 어려운 사람 또 괴롭히면 안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물에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등쳐가지고 내 뱃속을 채우는 게, 내 입속을 채우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보통 사람은 이렇게 그쵸. 생각해 왔어요. 예. 그 기득권층의 입장에서는 선악에 대한 구분보다는 이득에 대한 유불리로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꿔버린 거라니까요. 예,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예.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부당한 짓을 해서 남을 이제 큰 손해를 입히게 하고 자기가 부를 축적해도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애초에 어느 집단 사회에서나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기 훨씬 더 쉬워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유가족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가 거기 가랬냐. 개인화하는 거죠. 공동체의 책임은 다 아예 거론하지 않고 이게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했다. 우리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반성할 일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정상이라 말을 쓰면 상식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상식 전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거기 가라고 그랬냐. 예를 들어서 반지하에 살다가 침수돼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폭우에 대비해서 이런 걸 관리를 못했냐. 아 우리 정부가 좀 생각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상식인 건데 아니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책임론 그리고 이제 승자 독식론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인간관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이 인간에 우리가 다수가 빠져들면 이제 인간은 공동체가 해체돼요. 인간 공동체가 해체되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각자도생은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공동체의 삶이었거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제 이 공동체를 믿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선의를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경우 환사는 너무 많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어봤자 손해다. 그러니까 이게 시비선악이라고 하는 기준, 옳고 그르고 선이고 악이고 이런 시비선악의 기준은 사라지고 이해득실의 기준만 남아버렸거든요. 이 전환 과정이 굉장히 좀 이른 시기부터 진행이 되던 얘기는 진작부터 했었어요. 70년대부터 이미 물질 만능주의, 경제 제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걸 이제 막지를 못한 거죠. 막지를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렸고 그걸 하나의 자기의 철학, 신념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이제
지위에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인간성의 핵심을 이루었던 선악 기준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인품의 고화 기준도 없고 그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 단세포 동물도 잘해요. 1차원이니까. 예, 예. 단세포적 동물들이 생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저는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부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태원에 놀러 나간 애들이 잘못이지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서슴없이 일반인들 그렇죠. 사이에서도 나온다거나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연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 내지는 그러니까 자기 이른바 이제 좌판에 우판에만 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시선. 네. 그래서 이른바 인간성의 최저선을 계속 그렇죠.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때. 네. 그 세월호 특별법 요구하면서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피자 그쵸. 치킨 시켜 먹은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상상도 못한 인간형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적어도 거기서 동조는 못 해주고 위로는 네. 못 해줄 망정 차라리 외면을 하지. 거기다 그 앞에 가가지고 피자 치킨을 시켜 먹어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건 정말 예. 저열 말씀하신 것처럼 저열한 그 저열한 인간성이 참 저열하다. 저건 좀 벌레도 저러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나왔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게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사회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미 인간은 이제 자기 다리뼈가 부러져도 누가 고쳐주지 않는. 각자 도생의 삶. 그게 각자도생이라는 거거든요. 짐승으로 이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타락이란 말 자체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 현상들이 너무 광범위해지고 있고 사실은 그런 타락한 인간형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는 동안에 그런 타락한 인간형이 표준의 자리를 더 공고히 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런 사회일수록 위험한 사회, 저열한 인간성의 표준화가 되는 시대에 교수님이 계속 나와주셔야겠다.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힘드시겠지만 그 길을 함께 가시밭길이겠지만 사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세대는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죠? 남에게 나쁜 짓 하면 언젠가는 돌려받는다. 근데 노인이 되면서 착했다가 악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살아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 점점 사회가 이럴수록 더 그렇겠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거는 공동체적 삶 자체가 착하게 인간 DNA에 그렇게 새겨졌기 때문에 착하게 그 이타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있지만 새겨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만약에 이게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 게 아니라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도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럼 이제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을 찾아야 돼요. 본인들이. 각자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거든요. 무슨 신뢰자본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는데 사회과학적으로 그 전에 인간 본성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는 거 잊어봐서는 안 되고 네. 스스로 그걸 일깨우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살면서 주변에서 느끼는 거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난 착하게 살기 싫어.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인데. 손해보고 무능하다는 평가받고 취급받고 이 믿음 체계를 우리가 이 사회적 신념 체계를 바꿔야 한다. 네. 그것도 필사적으로 바꿔야 한다. 네, 아주 안 위험한 사회이기 때문에 안 더더군다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넘어서 모두가 악한 사회를 우리가 맞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묵직한 얘기를 던져주셨는데, 이제 약간 이제, 제 궁금증에 대한 배경 설명, 내지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 어떤 세계관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오늘은, 그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나누면서 배워가도록 뜬구름 하겠습니다. 잡는 얘기 같아서 아마 싫어하실 것 같긴 해요. 아니, 저는 너무 좋았고, 말씀하시는 순간 계속 구독자가 올라가고 있어서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조심히 가실 때 돌아가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